빚더미에 앉은 남자가 관속 비밀 문서를 손에 넣고 한국 1위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강태준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한성그룹 사옥은 마치 냉철한 거인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그림자는 이 도시의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 음산했다. 한때 이곳에서 최연소 전략기획실장으로 불리며 미래를 설계했던 그는 지금은 수십억 원의 사채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가 짊어진 빚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배신이 낳은 결과였고 그의 모든 명예와 커리어를 앗아간 지옥의 흔적이었다. 그는 낡은 검은색 후드티의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일하는 작은 카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태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에게 돈을 갚기 위한 유일하고도 비합법적인 방법 그것만이 남아 있었다. 그 방법은 바로 오늘 밤 한성그룹 창업주인 윤석호 회장의 임시 안치소에 숨겨진 비밀 문서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윤 회장은 며칠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의 장례식은 내일 국장급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장례식장은 한성그룹 영빈관의 가장 깊숙한 곳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에 마련되어 있었다. 태준은 미리 확보해둔 설계도와 경비 시스템 정보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시뮬레이션했다. 그는 과거 한성그룹의 심장부에서 일하며 모든 보안 구조의 허점과 맹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인이 침투 작전을 수행하듯 정확하고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창문 틈새로 특수 제작된 도구를 밀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초. 그의 손은 떨림 없이 기계처럼 정교했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짙은 국화향이 코를 찔렀다. 영빈관은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삼엄한 경비 인력이 2중 3중으로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태준은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와 교대 시간을 계산하며 그림자 속에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이전에 전략기획실에서 세웠던 위기 대응 매뉴얼의 역순을 따르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그 자신이 뚫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사실은 태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머금게 했다. 윤 회장의 안치실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검은색 관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아들인 박중원 부회장, 현재 한성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 될 인물이 초췌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물론 태준이 침입한 시간은 이미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새벽 2시였다. 방 안에는 2명의 경비원만이 남아 조용히 구석을 지키고 있었다. 태준은 준비해온 수면가스를 공조 시스템을 통해 미세하게 방출했다. 가스는 무색무취였고 경비원들이 눈치채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조용히 쓰러지자 태준은 안치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는 곧장 검은색 관 앞으로 다가섰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윤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비밀 문서는 관 속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윤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박중원의 무능함과 탐욕을 경계했고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 문서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태준은 관 옆면에 새겨진 미묘한 문양에 손을 댔다. 그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특수하게 고안된 전자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 패널이었다. 태준은 과거 윤 회장에게 보고했던 내용 중 그가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고전 음악의 코드를 조합하여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했다. 띠릭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고 관의 밑부분이 안쪽으로 미세하게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방수 처리된 고급 가죽 케이스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태주는 숨을 멈추고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케이스를 여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는 문서 한 장뿐만이 아니었다. 태준이 기대했던 윤 회장의 유언장이나 경영권 승계 관련 문서 외에도 수많은 회계장부 사본과 박중원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USB 드라이브가 함께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태준이 수많은 밤을 새워 찾아 헤맸던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우와 박중원이 얽혀 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돈을 얻기 위한 절도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케이스를 품에 안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강태준 씨, 설마 자네가 올 줄은 몰랐군. 태준은 전율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중원 부회장이었다. 그는 안치실 모퉁이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냉소로 뒤덮여 있었고 손에는 고급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박중원은 예상치 못한 태준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만만했다. 태준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박 부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을. 태준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중원은 그의 말을 비웃듯 잘라냈다. 유언, 윤 회장이 자네를 그렇게 믿었나 보군.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죽은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자네의 빚더미 말이지. 꽤나 흥미로운 그림 아닌가. 박중원은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태준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태준을 한낱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자네를 내쫓을 때 이미 경고했어야 했는데. 한성그룹의 비밀에 손대는 자는 세상의 끝까지 쫓겨나게 될 거라고. 자네는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군. 박중원은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와 동시에 안치실 뒤쪽에 숨겨진 문이 열리며 4명의 건장한 경비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설 경호팀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태주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음을 직감했다. 태주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박중원은 자신이 윤 회장의 문서에 접근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태준을 미끼로 사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빚 때문에 절도범이 되었지만 이 문서는 이제 그의 생명줄이자 정의를 위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품속에 있는 가죽 케이스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박중원의 교활함과 오만함이 이 상황을 만들었음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문서를 내놓고 무릎 꿇으면 여동생에게는 손대지 않겠네. 그리고 자네 빚 중 일부는 내가 탕감해 줄 수도 있지. 박중원은 태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건드리며 심리전을 시작했다. 태준의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회장님의 유언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두 번째, 경비 요원이 태준의 옆구리를 잡으려 하자 태준은 몸을 회전하며 그의 관자놀이를 손날로 내려쳤다. 요원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태준은 그 틈을 타 안치실의 출입문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박중원은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다.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문서를 되찾아와. 녀석을 절대 살려두지 마. 박중원의 목소리에는 이제 냉소 대신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담긴 케이스가 사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태주는 영빈관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는 3명의 경비 요원들이 맹렬히 추격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요원들이었고 태준과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태준은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문을 박차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한 명의 경비 요원이 태준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태준은 몸을 비틀어 그의 손을 피해냈다. 이젠 생존이 최우선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선 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갔다. 주차장에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기 시작했다. 태준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굉음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경비 요원들이 그의 뒤를 쫓아 주차장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은 오토바이를 몰아 출구를 봉쇄하는 자동 셔터 밑으로 간신히 몸을 숙이며 빠져나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케이스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어둠 속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위에서 강태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최후의 무기를 손에 넣은 사람이었다. 그의 빚은 여전히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지만 이 문서 덕분에 그는 싸울 힘을 얻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한국 인류 기업과의 거대하고 복잡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중원의 오만함이 낳은 이 실수는 곧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태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렸다. 망자의 메시지, 한성그룹에 숨겨진 진실. 강태주는 오토바이를 몰아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낡은 창고 건물로 향했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머리는 극도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방금까지 박중원 부회장의 사설 경호팀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었다. 하지만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가죽 케이스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이 케이스는 단순히 돈을 가져다 줄 절도품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거대한 구조적 부패를 무너뜨릴 폭탄의 심지였다. 창고 안은 습기가 가득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다. 태주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고 내용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가죽 케이스 안에는 방수 처리된 종이, 문서 여러 장과 함께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종이 문서들은 모두 윤석호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었으며 내용물의 핵심은 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광범위했다. 첫 번째 문서는 윤 회장의 공식, 유 원장의 사본으로 박중원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특정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며 자신의 친족들에게는 사회 환원을 조건으로 지분 일부만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서는 박중원이 이미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기존 유 원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태주는 박중원이 이 문서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피해 전쟁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서는 윤 회장이 말년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성그룹 경영 정상화 계획과 비자금 추적 경로에 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박중원이 그룹 내 계열사들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이용해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펼쳐왔던 검은 커넥션의 상세한 목록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가 태준을 모함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실패 역시 박중원이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그리고 동시에 복수의 불길이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과의
빚 문제가 박중원의 비자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중원은 태준을 제거하기 위해 블랙 엔터프라이즈라는 사설 금융 조직을 이용했고 그들이 태준에게 빚을 덮어씌워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태준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더 큰 목표를 갖게 되었다. 나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 이 빚의 굴레와 박중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한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그는 이 문서를 이용해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윤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한성그룹을 바로 세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략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 남아있는 것은 USB 드라이브였다. 이 드라이브는 다른 문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였다. 태주는 미리 준비한 특수 제작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5자리의 숫자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윤 회장의 성향과 그가 이 문서를 숨긴 의도를 깊이 분석했다.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전략과 경영 지표로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암호는 개인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한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 태주는 직감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창립 연도 윤 회장의 생일, 심지어 그의 골프 점수까지 모두 시도해 보았다.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USB가 담긴 케이스의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흠집을 발견했다. 그 흠집은 마치 경영 목표 달성률의 숫자를 암시하는 듯했다. 태주는 10년 전 자신이 전략 기획실에서 윤 회장에게 처음 보고했던 장기 성장 목표인 125.75%를 떠올렸다. 당시 윤 회장은 그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의 책상 유리 아래에 그 숫자가 적힌 메모를 늘 보관했다. 태주는 숫자를 입력했다. 12,575. 화면이 바뀌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눈앞에 펼쳐졌다. 성공이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T파일이라고 명명되어 있었다. T파일에는 박중원의 비밀 금고 위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구조로비 대상들의 실명, 그리고 심지어 한성그룹 내부에서 박중원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의 목록까지 담겨 있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박중원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한성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정보였다. 태주는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박중원의 권력을 뿌리부터 뽑아낼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준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없었다. 박중원은 이미 태준을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을 것이다. 특히 사채업자들이 가장 먼저 태준의 주변을 맴돌며 여동생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았다. 태준은 먼저 자신의 신변 안전과 여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조력자 중 한 명인 고윤아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과거 태준의 팀에서 일했던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 윤아 씨 나야. 아주 위험한 일을 시작했어. 태준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고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실장님. 무슨 일이든 제가 도울게요. 제게 맡기세요. 고윤아는 태준이 모함당할 때도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주었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태준은 고윤아에게 T파일의 일부 사본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자신이 박중원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동안 여동생을 피신시키고 온라인상의 방어막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이루어져야 했고 두 사람의 소통은 특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되었다. 이제 태주는 고독한 전사로서 뒤를 지켜줄 최소한의 지원군을 확보한 셈이었다. 박중원의 압박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아침이 밝아오자 태준이 숨어 있던 창고 주변에 의문의 검은색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탐색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박중원은 태준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님을 깨닫고 최정예의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과 원본 문서를 챙겨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한성그룹 사옥이 보이는 먼 곳을 바라봤다. 그곳은 한때 그의 꿈이 펼쳐졌던 곳이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이었다. 이제 그는 한국 1위 기업을 상대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빚더미에 앉은 남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칼을 든 전략가였다. 박중원, 내 오만함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내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너를 끌어내리겠다. 태주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맹세했다. 그의 첫 번째 단계는 박중원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T-파일에 따르면 그것은 핵심 계열사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련된 내부 정보원이었다. 태주는 그를 찾아내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 전쟁은 정보전이며 승자는 오직 가장 치밀한 전략을 가진 자만이 될 수 있었다. 태주는 이제 첫 번째 장기말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 장기말은 기회주의자 김이사로 박중원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현재 박중원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인물이었다. 태주는 김이사를 압박하고 회유하여 자신의 정보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이 복잡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맞추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 번째, 장기말 기회주의자 길들이기. 강태주는 이제 도주 중인 신세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가장 복잡하고 냉정한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울의 외곽 폐쇄된 쇼핑몰의 옥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이곳은 사각지대가 많고 주변 건물의 그림자에 가려 있어 일시적으로 안전했다. 그의 눈앞에는 T-파일의 데이터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빛나고 있었다. 파일 중 하나는 한성그룹 계열사 한성로지스틱스의 이사 김동수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동수는 박중원 부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을 쉽게 저버리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박중원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김동수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T-파일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동수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았다. 태주는 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포에 질린 기회주의자는 충성스러운 부하보다 훨씬 더 유용했다. 그는 김동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그것은 김동수가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리에 사용하던 암호화된 메신저였다. 태주는 고윤아가 제공한 고급 해킹 기술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섬뜩했다. 730. 한성 로지스틱스의 모든 비밀 장부는 곧 불타오를 것이다. 내 이름과 함께. 태준이 언급한 730은 김동수가 가장 최근에 박중원에게 보고했던 자금 세탁 금액을 암시하는 숫자였다. 이 숫자는
김동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이 메시지를 받은 김동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김동수는 즉시 태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한 IP 주소를 통해 태준의 임시 휴대폰으로 연결되었다. 김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절박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 숫자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의 절박함은 태준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태준은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나는 네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살아남기 위해 붙잡아야 할 마지막 동아줄이기도 하지. 박중원이 널 버렸다는 걸 네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기록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게 오도록 해라. 태주는 김동수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주입했다. 그는 박중원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태주는 김동수와의 약속 장소를 서울 중심가에 버려진 지하철 역사로 정했다. 이곳은 여러 개의 출구가 있고 감시 카메라가 교체되는 사각지대가 많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좋았다. 이 과정에서 태주는 박중원의 추적팀을 피해 3번의 차량 교체와 2번의 도보 경로 변경을 수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절대로 박중원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을 작정이었다. 지하철 역사에 도착한 김동수는 얼굴이 흑빛이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태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김동수는 태준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태준은 그를 제지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난 감상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살고 싶다면 거래를 해라. 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라면 내가 박 부회장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김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태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돈에 관심 없다. 나는 정의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네가 가진 박중원의 모든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태준의 단호한 태도는 김동수의 계산적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가죽 케이스에서 윤 회장의 친필 메모 사본과 김동수의 비자금 관련 일부 증거를 꺼내 보여주었다. 김동수는 그 메모를 보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건 어떻게 당신이 이걸?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이 보여준 증거들은 김동수가 박중원의 덫에 걸려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제 김동수는 태준이 가진 권력과 정보의 무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중원은 널 끝까지 이용하고 버릴 것이다. 넌 그의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태준은 김동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렸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정보를 나에게 넘기고 내가 지정하는 시점에 박중원의 목에 칼을 꽂는다면 나는 네가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네 가족의 안전도 보장하겠다. 태주는 김동수에게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다. 김동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중원에게 충성하는 것은 확실한 죽음이었고 태준에게 협력하는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태준의 눈빛에서 그는 승자의 확신을 보았다.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쫓기는 신세가 아닙니까? 김동수는 마지막으로 태준의 의도를 떠봤다. 나는 한성그룹의 전략 기획실장이었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정보는 내가 가진 T파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다.
나는 이미 박중원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곧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태주는 자신의 정체와 능력을 드러내며 김동수에게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확신시켰다. 네가 가진 정보는 나에게 첫 번째 장기말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다. 결국 김동수는 태준에게 굴복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기록하고 숨겨왔던 박중원 관련 모든 서류와 디지털 자료를 태준에게 넘겼다. 이 자료들에는 박중원의 해외 은닉 자산 규모와 위치, 그리고 국내 정계 로비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준은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며 그 정확성을 확인했다. 김동수는 이제 태준의 눈과 귀가 되어 한성그룹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좋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박중원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려라. 태주는 김동수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김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느꼈다. 태주는 김동수를 돌려보내기 전 그의 몸에 추적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안전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주었다. 김동수가 떠난 후 태주는 확보한 새로운 자료들을 T 파일에 통합하며 대규모 반격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동수의 정보를 통해 박중원이 한성 파이낸스라는 계열사를 이용해 그룹의 핵심 자산을 부실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박중원의 권력을 무너뜨릴 가장 취약한 골이었다. 태주는 이 정보를 이용해 미디어와 금융시장에 동시다발적인 충격을 줄 계획을 세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준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였지만 이제 한국 최고의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인 전쟁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 김동수는 첫 번째 장기말일 뿐이었다. 태주는 박중원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의 주변 모든 것을 하나씩 해체할 작정이었다. 박중원은 여전히 태준을 단순한 절도범이나 빚쟁이로 얕보고 있었다. 그 오만함이야말로 태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림자 전쟁 미디어와 금융의 격돌. 강태준은 이제 서울에 버려진 산업단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새로운 전략본부로 삼았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김동수 이사로부터 확보한 내부 정보를 T 파일과 결합하여 박중원 부회장을 공격할 두 개의 치명적인 화살, 즉 미디어 폭로와 금융시장 교란을 동시에 준비했다. 시간은 박중원의 편이었기에 태주는 신속하고 강력한 충격을 가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금융 뉴스는 한성 파이낸스의 대규모 부실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기사들은 익명의 소스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제시된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한성 파이낸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충격은 곧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고 한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식들까지 동반 하락했다. 태주는 김 변호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다시 한번 고독한 그림자 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최종 결전만이 남아 있었다. 박중원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발악할 것이고 태주는 그 발악을 이용해 그를 법적, 경영적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야 했다. 주주총회는 이 모든 싸움의 종지부가 될 것이었다. 강태준의 금융 및 미디어 공격은 박중원 부회장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박중원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이 단순히 돈을 노리는 빚쟁이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전략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분노로 변했고, 이 분노는 태준이 의도한 대로 치명적인 실수를 낳게 만들었다. 주주총회 왕자를 위한 최후의 일격. 박중원은 태준이 단순한 정보 유포자가 아니라 자신을 모함했던 강태준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 빚쟁이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윤 회장의 문서일 것이다. 박중원은 자신의 사설 경호팀장에게 강태준의 여동생을 찾아내고 그를 미끼로 태준을 잡을 것을 명령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이성을 잃고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박중원 부회장을 함정에 빠뜨린 사건은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박중원은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그의 도덕적 신뢰와 경영 능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성그룹 내부에서는 박중원에게 등을 돌리는 임원들이 속출했고 소액 주주들은 분노하여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모든 혼란은 태준이 의도한 심리적 포위망의 최종 단계였다. 이제 남은 것은 임시 주주총회라는 공식적인 무대에서 박중원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김동수 이사를 통해 들어온 정보는 박중원이 태준을 잡기 위해 가장 위험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박중원은 태준이 모함당하기 전 사용했던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 금고에는 태준이 마지막으로 맡긴 개인적인 명부와 증거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박중원은 이 명부를 이용해 태준의 옛 지인들을 압박하여 태준을 유인할 계획이었다. 특히 태준이 가장 신뢰했던 고문 변호사가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서울 시내의 한성그룹 본사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과 주주들, 그리고 삼엄한 경호 인력이 뒤섞여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박중원은 검은색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초조함과 분노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지분과 정재계 커넥션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성파이낸스였다. T파일과 김동수의 자료에 따르면 박중원은 한성파이낸스를 통해 그룹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부실화된 해외 투자 펀드로 빼돌리고 있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고 박중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태준은 이 정보를 공개할 최적의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태준의 조력자인 김동수 이사가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동수는 박중원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당당하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이미 태준의 보호 아래 있었고 더 이상 박중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중원의 비자금 조성과 자산 부실화 계획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은 T파일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고문 변호사 김민석. 박중원은 그를 이용해 내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다. 태준은 예측했다. 박중원은 김 변호사가 태준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태준은 사건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태준에게 있어 정의를 향한 그의 희망이 남아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태준은 박중원이 김 변호사를 협박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포착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박중원 부회장님은
한성그룹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의 탐욕을 위해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의 일부였고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김동수의 폭로는 강당을 순식간에 술렁이게 만들었다. 박중원은 분노하며 김동수에게 소리쳤다. 김동수네, 이놈, 네가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저자를 당장 끌어내. 고윤아는 태준에게 박중원이 여동생을 노린다는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 태준의 심장은 철렁했지만 그는 이미 여동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였다. 박중원, 네가 결국 가족을 건드리는구나. 태준은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 행동은 박중원이 절박함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그의 실수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박중원의 경호원들이 김동수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태준이 미리 포섭해둔 소액 주주 연합 측 변호사들이 그들을 제지했다. 이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강철처럼 빛났다. 그의 등장은 모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유발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최고조의 긴장감으로 끌어올렸다. 태준은 고윤아와 김동수에게 이중 전략을 지시했다. 첫째, 김동수에게는 박중원의 경호팀이 김 변호사를 어떤 장소에서 납치하려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빼내도록 했다. 둘째, 고윤아에게는 박중원의 개인 비서 컴퓨터에 특수 제작된 백도어를 심어 모든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태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태준은 이제 박중원의 머리와 팔다리를 모두 통제하고 있었다. 강태준, 박중원은 태준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나? 너는 그룹의 기밀을 훔친 절도범에 불과하다. 당장 나가라. 박중원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태준은 무시하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단호했으며 마치 심판자가 걸어가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박중원 부회장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광분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건가? 이 모든 정보는 그룹 내부의 기밀이다. 내부 소행이야. 당장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고 그 정보를 유포한 쥐새끼를 찾아내. 박중원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 대신 권력과 힘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다.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전 한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강태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중원 부회장님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관 속에서 얻은 가죽 케이스 원본을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USB 드라이브를 준비된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이틀 후 김동수는 박중원이 김 변호사를 서울 외곽의 폐쇄된 창고로 유인해 협박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그곳은 박중원이 로비 자금을 은밀히 전달하던 장소 중 하나로 철저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박중원은 이 장소에서 태준에게 문서와 금고의 명부를 교환하자고 제안할 것이 분명했다. 이 함정은 태준에게 있어 매우 위험했지만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화면에는 T파일 윤석호 회장 유산 및 한성그룹 부패 보고서 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태준은 이 파일을 이용해 박중원이 저지른 해외 비자금 조성 구조, 전개, 로비, 명단, 그리고 한성 파이낸스 부실화 계획을 숫자와 그래픽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모든 주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그는 과거 한성그룹 최고의 전략가였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태주는 박중원의 심리적 포위망을 좁히기 위해 세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윤 회장의 비자금 추적 경로에 관련된 정보를 폭로했다. 이 정보는 한성그룹의 창업 이념을 배신하고 박중원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폭로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붕괴를 의미했다. 그룹 내부의 반대파들과 소액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중원 부회장님은 한성그룹의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윤석호 회장님의 공식 유언장을 조작하고 저와 같은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모함하여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윤 회장님께서 관 속에 마지막으로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자원저가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 남긴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태주는 모든 진실을 쏟아냈다. 약속된 날 밤 태주는 창고 주변을 은밀하게 포위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 변호사가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태주는 과거 군 복무 시절 특수훈련을 함께 받았던 동료를 비밀리에 포섭했다. 그 동료는 이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태준의 정의로운 싸움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성능 녹화 장비를 창고 주변에 설치하여 박중원의 모든 행동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태준의 발표는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박중원의 변호사들은 발언을 막으려 했지만 주주들과 기자들의 압도적인 관심 속에 무산되었다. 태준은 이어 최종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윤석호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박중원의 모든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위임하는 법적 위임장이었다. 이 위임장은 박중원의 모든 경영권 주장을 원천무효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가 유포되기 시작하자마자 태주는 주식 시장에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자산과 소수의 익명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소액 자금을 이용해 한성파이낸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 같았다. 태준의 거래 방식은 극도로 치밀하고 분산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움직임이 강태준이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박중원은 이 위임장을 보자마자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문서다. 전부 가짜야.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고 그의 비열한 행동은 이제 법적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박중원은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창고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했고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확신했다. 박중원의 경호팀이 김 변호사를 결박한 채 데리고 들어왔고 박중원은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며 태준을 기다렸다. 강태준, 네가 그 문서와 함께 나타날 것을 알고 있다. 내 친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나와라. 박중원은 창고 전체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성그룹은 부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윤 회장님의 창업 정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주주님들께 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새로운 경영 구조를 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태준은 복수심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업 윤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건방진 소리. 박중원은 마침내 잔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경비 요원들에게 돌격 명령이 떨어졌다. 4명의 요원들은 일제히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재빨리 몸을 낮추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경비 요원의 턱을 팔꿈치로 강타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과거 그의 특기는 냉철한 분석이었지만 그는 군 복무 시절 특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것을 잊지 않았다. 이사회는 즉시 박중원 부회장의 직무 정지를 의결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박중원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강태준은 이제 빚더미에 앉아있던 절도범이 아니라 한국 1위 기업을 구원한 영웅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성그룹 이사회는 박중원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태준의 치밀한 전략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박중원을 사면초가에 몰아넣어 결국 권력의 중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계획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며 잠시나마 고독한 싸움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는 태준을 그룹의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회장직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였다. 태준은 이제 그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박중원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한성그룹을 진정으로 재건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그때 태준은 창고 지붕의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박중원 부회장님,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가져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또렷했다. 박중원은 태준이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나타나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소를 되찾았다. 좋다. 문서를 내놔. 그럼 이 변호사는 살려주지. 새로운 한성, 그리고 고독한 승자의 길. 그는 즉시 언론사를 압박하고 정계의 검은 커넥션을 동원해 기사를 삭제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시키려 했다. 박중원의 행동은 빠르고 무자비했지만 태준은 이 모든 반응을 예상했다. 태준은 이미 두 번째 폭탄을 준비해 두었다. 박중원이 언론을 통제하려 할수록 태준이 준비한 더 강력하고 검증된 증거들이 다른 익명 채널을 통해 흘러나갔다. 강태준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중원 부회장을 끌어내린 사건은 한국 재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빚더미에 앉았던 한 남자가 죽은 창업주의 유산을 손에 넣고 한국 1위 기업의 왕좌를 차지하는 드라마틱한 반전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태준에게는 이제 무너진 한성그룹을 재건해야 하는 더 무겁고 고독한 책임이 남았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복수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개혁가이자 새로운 리더가 되어야 했다. 태준은 자신이 가진 가죽 케이스를 박중원에게 던졌다. 박중원은 경호원들에게 케이스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케이스 안에는 윤 회장의 유언장 대신 한성파이낸스의 부실 투자 보고서, 사본과 박중원이 김동수에게 보낸 비자금 지시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박중원은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격분으로 일그러졌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기만하다니. 태준은 그룹의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내부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T파일에 기록된 박중원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고했다. 여기에는 김동수 이사처럼 협력한 인물도 포함되었다. 김동수는 태준과의 약속대로 법적인 처벌을 피했지만 그룹 내에서 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태준의 정의 실현은 사적인 감정이나 거래가 아닌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중원도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검은 조직을 동원해 태준의 모든 은신처를 추적했고 태준이 김동수와 접선했던 장소들을 토대로 그의 활동 반경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박중원은 언론을 통해 태준을 파렴치한 절도범이자 그룹에 해를 끼치는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태준은 이제 그림자 속에서도 더욱 깊이 숨어야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팀이었던 고윤아를 공식적으로 전략기획실장으로 복귀시켰다. 고윤아는 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고 그녀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그룹의 복잡하게 얽힌 부채와 비자금 구조를 해체하는데 필수적이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며 윤석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김한일아뇨 부회장님. 당신이 원하는 가장 뜨거운 문서들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내 금고에서 찾으려 했던 진실입니다. 태준은 그를 도발했다. 박중원이 분노에 사로잡혀 태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태준의 동료들이 창고 안으로 연막탄을 투척했다. 사방이 순식간에 짙은 연기로 뒤덮였고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태준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빚에 쫓기던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압박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 박중원의 잔존 세력과 그에게 로비를 받았던 정재계 인사들은 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역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특히 한성그룹의 주요 주주들 중 일부는 태준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일개 직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그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반발했다. 태준은 고윤아에게 연락했다. 윤아 씨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미다스를 실행하세요. 모든 것을 철저히 익명화하고 절대 추적당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 미다스는 박중원의 자금 세탁 증거와 한성파이낸스의 부실 투자 내역을 블랙 채널을 통해 전 세계 금융 분석가들에게 배포하는 작전이었다. 고윤아는 천재적인 해커이자 분석가였고 그녀의 손을 거친 정보는 결코 출처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태준은 그들의 반발을 압도적인 실력과 냉철한 전략으로 잠재웠다. 그는 그룹의 모든 부실 계열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의 결정들은 때로는 비정하고 차갑게 보였지만 단기간에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주가를 안정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태준은 연기를 이용해 김 변호사를 결박에서 풀어냈다. 동시에 그는 박중원이 서 있던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여 박중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낚아챘다. 그것은 박중원이 김 변호사를 협박할 때 사용하려 했던 태준의 금고 명부 사본이었다. 이 명부는 박중원의 협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태준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밝혔다. 저는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저는 윤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유산이 다시는 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낼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는 곧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가 나를 잡기 위해 가장 큰 미끼를 던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 미끼를 물되 그 미끼가 박중원 자신을 낚는 덫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태준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박중원이 던질 개인적인 복수라는 미끼를 이용해 그를 가장 취약한 순간에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배신과 역습의 단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편 박중원은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감옥에서도 변하지 않았지만 태준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박중원은 결국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성그룹의 경영권은 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몰락은 권력의 남용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혼란 속에서 박중원은 분노에 차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태주는 이미 경호팀이 가지고 있던 통신 방해 장치를 비활성화시킨 상태였다. 창고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이미 박중원이 김 변호사를 납치하려 한다는 정보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경찰에 전달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태준의 이중 반격 전략의 일부였다. 태준은 한성그룹의 개혁 작업을 완료한 후 자신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여동생의 삶을 안정시켰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는 왕좌에 앉아 영광을 누리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윤 회장의 유언에 따라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략가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김동수에게 긴급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박중원의 모든 행동을 나에게 보고해라. 특히 로비 자금의 흐름과 비밀 회동 장소를 주시해야 한다. 김동수는 공포에 떨면서도 태준의 명령을 따랐다. 그는 박중원이 검찰 고위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하려 한다는 정보를 태준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태준이 박중원을 법적 올가미로 엮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태준은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한 젊고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회장직을 맡겼다. 그의 사임 발표는 그룹 내외에 또다시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가 한국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고도 스스로 내려놓는 이례적인 결정에 경의를 표했다. 태주는 이제 한성그룹의 숨은 영웅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도망가 이 비열한 노마 박중원은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태주는 창고를 빠져나가기 전 연기가 걷히기 시작한 틈을 타 박중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부회장님,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승자의 선언처럼 들렸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강태준은 홀로 조용히 그룹 사옥을 떠났다. 그는 이제 빚도 쫓기는 신세도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공정하게 얻은 재산과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고독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평화롭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즉 전략과 분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할 준비가 되었다. 배신과 역습, 심리적 포위망, 구축. 그는 창업주 윤 회장이 남긴 가죽 케이스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이 문서가 그에게 권력과 복수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르쳐 주었다. 강태준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여정을 통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빚을 갚았고 가장 밝은 희망을 얻었다. 한국 재계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남자가 관속 비밀 문서 하나로 한국 1위 기업을 구하고 스스로 왕좌를 내려놓은 고독한 승자의 전설로 경찰이 창고를 덮쳤을 때 박중원은 현장에서 김 변호사를 협박하려던 현행범으로 몰렸다. 물론 박중원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변호인단을 이용해 곧 풀려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될 것이 분명했다. 태준이 미리 설치한 녹화 장비에 박중원의 협박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박중원의 도덕적 붕괴는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